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간 이 카카오 서비스 관련된 접속 장애가 굉장히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상당히 불편했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네. 이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업비트도 카카오 서버를 쓰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했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뭐 어떠셨습니까? 다행이라고 예. 하면 주말에 그렇게 큰 가격 변동이 없어가지고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이 그닥 많지 않았다. 예. 라는 점이 약간 다행이라면 다행인데요. 이렇게 업비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내 최대 거래소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거래소에 아예 접속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네. 건 나중에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번 기회에 좀 고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오늘 카카오 이 서버 접속 장애 관련해서 어떻게 분쟁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찬 블록에 대해서 오늘도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 변호사분입니다. 어떤 분일까요? 네, 법무법인 화우의 이광우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저희가 오늘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및 여러 가지 가상 자산과 관련된 범죄 얘기들 갖고 와봤는데요. 그 전에 이 카카오 접속 장애 얘기부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업비트에 우리가 이제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사실 카카오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카카오 자체가 먹통이 되다 보니까 인증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접속조차 못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팔고 싶었어요, 분명히.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2천만 원에 매도하고 싶었는데 그때 접속이 안 돼가지고 지금 봤더니 가격이 1,900만 원이 됐더라. 예. 라고 하면 100만 원만큼 손해를 본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 있나요? 예, 이게 과거에도 증권 거래에 있어서 많이 문제가 되었고, 뭐 판례도 있고 금융 분쟁 조정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건은 좀 특이한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미 로그인이 돼서 네네. 매도 주문이라든지 매수 주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번 건은 접속조차 할 수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거래 의사가 과연 있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입증을 하죠? 내가 거래 의사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걸? 내심의 의사인데 네. 뭐 거의 거래일지를 쓰시는 분이면 뭐 거래일지에 쓴 걸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인정이 될지는 좀 맞아요. 의문입니다. 그거를 증명하는 게 고객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증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확인인데 예. 일단 무엇보다도 전제가 되는 게 내가 그러한 거래 의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증명 책임 이전에 그런 확인 사항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시세 자체가 등락폭이 컸던 시간대는 다행히 아니었어요. 예, 이번에는 아니었기 다행히 때문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아주 크게 되지는 않을 텐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부분의 과실을 이제 카카오 측에 업비트 측에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업비트가 약관이 있을 겁니다. 네. 거래소 약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 거래소 약관이라는 것이 업비트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계약이거든요. 네네. 그 계약에 기해 가지고 미리 정해준 보상 기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 보상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는 조금 더 그와 다른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접속 장애에 따른 보상. 아마 일반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요. 아마 구체적인 것 좀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카카오 업비트 측에서 약간 미비했다, 과실이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그건 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예, 아직은 일단 접속 방식 자체를 로그인 방식 자체를 음. 연동 방식 자체 인증 방식을 하지 않고 연동 방식으로 한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금 더 아마 그렇게 설계를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네. 여러 가지 사이버 시큐리티나 그런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후속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인증 번호를 받도록 그렇게 아마 시스템이 되어 은행 쪽이 있는데 아니면 그런 것으로 보도가 된 것은 봤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도 예.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보상 발표가 되면은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보상 신청을 하게 되나요? 아마 그 업비트에서 그와 관련된 피해 구제와 관련된 폼을 마련해 뒀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폼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거래 의사라든지 그런 걸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거는 거래 의사보다는 이제 접속 장애 장애죠. 부분이니까 네네. 그거와 관련된 부분을 미리 마련해둔 절차에 따라서 보상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거래 의사가 있었다면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캡처라도 좀 가지고 있는 편이 훨씬 낫겠군요. 예, 근데 그 캡처라는 게 아까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쓰고 있는 앱에서 캡처인데 이거는 아마 캡처가 뭐 일기, 뭐 블로그 뭐 그런 거라서 그게 인정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걸 그냥 대충 조합해 보건데 큰 보상 받기는 어렵겠네요. 네, 뭐 두고 보시죠. 네, 사례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비트가 이제 접속 장애가 일어났는데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제 국내에서 장애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9월 말쯤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가상자산 지난해 올해 상반기 시가총액이 작년 하반기에 비교해서 58%가 줄었다 그러고 그런데 또 이제 이용자 수는 130만 명이 늘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상반된 결과인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시장이 침체됐는데 이용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약간 혼탁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악재들도 있고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지난해 호황기보다는 지금 가상자산 관련된 법적 의뢰라든지 법률 의뢰가 좀 줄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뭐 변호사 입장에서 사건이 주면 상당히 맞아요. 힘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굳이 이제 시계열상으로 나눠 본다 그러면 네. 작년에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신사업 투자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자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사전적 자문이 많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굴뚝 산업을 하는 회사, 예를 들어서 뭐 제지업체가 예. 가상자산 채굴업을 신사업으로 하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어떠한 계약 체결이 돼야 되고 어떠한 규제를 받는지 그런 자문들 혹은 기존에 전자상 거래를 했던 업체들이 이제 우리 인터페이스 환경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메타버스 환경으로 바꾸고 거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제품에 대해서는 NFT로 인증을 하고 예. 그리고 이 재화나 서비스의 대금은 가상자산으로 뭐 거래를 한다. 예. 이러한 좀 변화된 전자상 거래 플랫폼 거래 방식을 생각하는 데도 상당히 많았고요. 예. 뭐 가상 부동산 플랫폼 이런 것도 있었죠. 이렇게 신사업 관점에서 자문이 많았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가상자산이 서서히 침체를 하니까 그런 신사업 진출 의지가 기업들이 좀 상당히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문은 줄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혼탁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예. 검찰 수사, 경찰 수사 또는 금융감독원 조사 또는 사인 간의 뭐 민사 분쟁 이런 분쟁 쪽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은 지금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니까 예. 이와 관련된 입법 자문 수요 이것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의 그 자문의 총량은 또 같다. 혹은 오히려 더 늘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오히려 늘었다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게 늘었습니까? 마케팅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 법적 분쟁, 약간 사기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좀 어떤 문의가 주로 많이 들어오나요? 최근에는 이좀 법률이라는 것이 네네. 상당히 이제 후행하는 것, 예전에 있었던 일을 후행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처리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으로 이제 다단계 관련된 부분과 다단계. 관련된 이제 분쟁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나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장된 코인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을 경우에 그 상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거기 거래가 하게 되는 플랫폼인 가상자산 거래소 그리고 그것을 상장시킨 업체 그리고 그것을 구매한 회사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디파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대출 등 금융 활동을 한 여러 가지 그
그 조직들이 있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분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커질수록 사실 분쟁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침체기에서도 분쟁이 더 많아진다는 거는 조금 뭐랄까 정돈되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이제 특근법이라는 특정 금융정보법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요거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법률에 맞습니다. 가깝고 예, 예. 그러면 이 기본법이 없다 보니까 생기는 분쟁 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또 뭐 모든 면에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규제가 없을 때 예. 규제가 없는 것을 틈을 타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사실 이제 규제가 없다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불확실성이 리스크죠. 네. 제일 큰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빨리 이런 규제가 좀 확립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은행 관련된 업을 하거나 뭐 보험업을 한다 그러면 업권법이라 그래서 네네. 은행법, 보험업법과 같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이 없었죠. 그래서 예전 정권에서도 가상자산업법이라는 업권법을 뭐 법률안이 나온 적이 있는데 예, 그게 예. 이제 시행이 안 되다가 결국 이제 자금세탁 규제를 해야 되니까 자금세탁 규제를 전문으로 하는 특검법에 가상자산업이라는 정의 규정을 둬가지고 자금세탁 관점에서 규제를 해왔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도 이제 출범할 때부터 공약도 그랬고요. 지금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그 법을 통해서 라이선스 규제라든지 또는 행위 규제,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법률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 불확실성이 가장 큰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사기 관련된 약간 범죄 관련돼서 의뢰가 많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기본법이 없다 보니까 이게 범죄 행위가 있음이 약간 분명해 보이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어. 특별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처벌도 하고 과징금 제재도 하고 과태료 제재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기 예, 사건으로요. 사기 사건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뭐 사이버 사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씩 요건이 또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좀 입법 공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확실히 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가상자산에서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를 지정된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게 없어서 입법 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음. 또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지금 현행법에서 저촉이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인과 개인 거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일정 수량의 비트코인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B는 약속한 기한인 한 달 뒤에 같은 수량의 비트코인으로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빌려달라고 하고 갚지 않은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매매 계약의 일종인데 네네. 그 매매 계약의 대상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 자산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거죠. 예, 예.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카메라를 사적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안 주면 이제 카메라 인도 청구권이라는 소송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됩니다. 행사를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비트코인이니까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일단은 형사적으로는 예전에 분명히 이제 약속할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기죄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죄는 없거든요. 채무 불이행이 형사처벌이 되려고 하면 그 채무와 관련된 계약을 할 때 지급 의사와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이제 사기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게 없다 그러면 사기죄로 처벌은 안 될 네. 거고요. 민사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받아야 되는데 카메라처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많죠. 네. 그렇죠. 내가 어디다 입고를 했을 거잖아요. 네네. 전자지갑에다 입고를 하고 눈에 가상자산 보이지 거래도 않죠. 예치를 할 수 예.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하나의 당사자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전자지갑 사업자나
아니면 가상자산 네네. 거래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돌려받으려고 그러면 거기도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어? 잘 지금 살짝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빌려 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굉장히 약간 비쌀 것 같아서 지금 판 다음에 나중에 가격이 떨어져서 싸게 사서 돌려줘야지라고 했는데 가격이 오히려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 상태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러면 내가 업비트에서 거래를 했다라고 치면 업비트라는 거래소도 관련이 돼서 그 매도 사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 그 재판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진짜 아까 그 부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면 네. 그것을 달라 그러고 뭐 인도 청구 명도 청구 소송도 하고 네, 그다음에 네. 그게 아니면 손해배상하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안에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것을 만약에 못 준다라고 하면 받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건 이제 인도 청구가 아니라 그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차익만큼 아,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안이고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는 사인 간에 일일이 거래했던 것을 일일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확인하거나 그걸 이제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지금 매도인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별도의 제3자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서 살짝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갚은 거는 이제 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처벌이 가능한데 비트코인을 법적으로는 돈으로 보진 않지 않습니까? 돈으로 보진 않죠. 뭐 요즘에 CBDC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제 법정 화폐로 하려는 게 있고 예. 뭐 베네수엘라인가요? 네, 거기는, 뭐 어디 네. 거기는 비트코인을. 이제 법정 비트코인, 화폐가 네. 됐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화폐로 보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상품이냐 아니면 증권이냐 이 문제만 남은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사례에 있어서도 그것은 이제 돈을 빌려준 건 아니고요. 네네. 비트코인이 아까 제가 카메라와 비교를 했는데 뭐 물건의 매매라고 물건으로 보시면 보는 돼요. 예, 거군요. 일반적 물건. 그럼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끝까지 갚지를 못하게 되면은 처벌을 할 때 이 사람한테 보상을 하게끔 할 텐데 그때는 비트코인을 주게 되나요? 아니면은 돈을 주게 되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받고자 하면 그게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으니까 그걸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겠죠.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여러 가지 난이한 용어가 나오는데 예. 뭐 채권 압류, 가압류에 준해 가지고 뭐 제3채무자에게 뭐 인도 청구권을 뭐 출급 청구권을 뭐 피보전 권리로 해서 한다. 이런 거 있는데 상당히 그냥 쉽게 복잡해지는군요. 말씀드리면 일반 소송에서는 그 비트코인 안 준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아까 그 차익 정도 네네네. 하고 원래 받기로 했던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가장 간명한 권리구제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을 이제 구제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리는 그 증권이나 선물과 같은 공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일반 영리 목적의 사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구제를 받기가 그런 절차가 없죠. 지금 법률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일반인들은 민사 절차로서 손해배상 민사 청구로서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거래소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소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제 오출금이 되는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회원이 이제 출금을 다른 데로 하려고 하는데 그 주소하고 실제로 이제 출금된 주소가 달라서 이제 사라지는 그래서 황당하게 이제 고객이 이제 느끼는 그래서 보니까 이 거래소에는 이게 같은 주소인지를 확인하는 보안 시스템이 미작동을 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소송까지 간 건데 거래소는 약관을 들어서 이제 불강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면책된다는 거를 인용하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거래소가 자신들이 책임을 인정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이 암호화폐가 거래소에서 대부분 거래가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거래소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법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뭐 사항은 봐야 되겠지만 네네. 일단 이제 불가항력이라고 거래소에서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회원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오출금에 영향을 줄 만한 뭐 악성 코드나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회원 입장에서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회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만들어둔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주문을 제대로 냈는데
그게 거래소 내에서 어떠한 기술적 이유에 기해 가지고 이제 오출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인 사유로 면책된다라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럼 결국에 이제 거래소에서 만든 그런 약관에서 만든 그런 피해 보상 규정에 따라 가지고 네. 처리를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법원에다가 제소를 해가지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를 상대로. 예, 뭐 또 다른 예로 이건 가상자산 거래소 오출금인데 가상자산을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죠. 예. A가 이제 B라는 사람을 가면 B에 대해서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B는 내게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 비트코인 뭐 1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근데 안 돌려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보통 사람이면 돌려줄 것 같은데 안 돌려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그 경우는 이제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 건 맞는데 이제 형사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면 횡령이 되는데 이게 타인의 재물도 아니라서 횡령이 안 되고요. 배임도 안 되는 게 배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블록체인 탈중앙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관리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죠.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지위도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횡령죄, 배임죄로 처벌이 안 되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자산 거래에서 채무불이행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출금을 했을 때 잘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예.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법 공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버티면 된다라는 약간 잘못된 사인을 주신 예, 것 같은. 그게 아마 외국 호주인가 뉴질랜드에서도 아마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돌려는 줬더라고요. 그래도 거기도. 은행 돌려주셔야 같은 됩니다. 경우에는 돌려주셔야 이제 돼요. 계좌를 잘못 넣으면은 예. 이제 은행이다 보니까 이제 정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쪽에는 아직 없는 거군요.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그 법률상으로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약관을 통해 가지고는 아마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그런. 근본적인 예. 질문인데 계속 변호사님이 약관에 따르면 약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약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공정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꼼꼼하게 따지지 않다 보니까 거래소 쪽에 약간 유리한 쪽으로 약관인 자체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 불공정 약관 부분 때문에 내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그게 약관이라는 게 이제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네. 거기도 이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규제에 관련된 네. 법을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조금씩 편차는 있겠지만 거의 그 통일된 표준 약관식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약관 자체로서는 권리 구제에 좀 소홀하게 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크지는 않은데 문제는 아까 이제 고사례에서도 어떤 것이 불가항력이냐, 어떤 것이 접속장애냐 이러한 사건이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관련된 규정 포섭 문제겠죠. 해석 문제가 아마 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거래소 관련 분쟁 중에 이런 오출금 사고 말고도 어떤 분쟁들이 좀 있을까요?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상장하지 말았어야 될 그 코인을 상장을 해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분쟁이 이제 상당히 많겠죠. 뭐 루나 사태도 아마 그런 연장성이 있고. 이런 분쟁은 실제로 사례 케이스로 맡아보신 적이 있어요? 예, 사례 케이스로 맡아본 적도 있고요. 또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당했을 경우에는 내게 도둑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킹 사고. 종전에는 이제 해킹 사고가 상당히 많았죠. 관련된. 근데 상장 관련돼 가지고 이 코인은 상장되지 말았어야 될 코인이었다. 아니면 말았어야 될 코인이었다. 아니면 괜찮은 코인이었다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되게 약간 좀 모호하잖아요. 그게 사후적 판단입니다. 네네네. 상장할 그러니까. 때는 뭐 백서라든지 이런 것도 규정이 있거든요. 상장 규정이 물론 뭐 거래소에서 하는 뭐 상장 규정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예.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좀 비교적 잘 정비된 상장할 때 여러 가지 체크 사항이 있다든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이제 상장할 때 관련된 사실을 속여서 상장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사후적 판단으로 이게 상장하지 말았어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 것과 같은 비난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비난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또 법적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준이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법률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겠군요. 예, 법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하신 상장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피해자가 구제를 받았나요?
구제를 받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이제 상장하는 게 모든 데 다 상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우리가 문제되는 코인은 다 상장하는 게 아니라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상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부실화된 가상자산 거래소일 확률도 상당히 높고 또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는 항변이 우리는 상장 규정을 지켰는데 우리도 속은 피해자다 이런 항변이 있을 수가 그렇게 얘기할 있거든요.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정에서 혹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입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니까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가 쉽지는 않죠. 예. 그 거래소가 사실 암호화폐 거래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사실 많이 수년간 양산해 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세 가지나 있어요. 예,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게 그 통일성이 좀 저해가 된다. 그러니까 통일성. 한국 거래소 그러니까 아. 주식 거래소나 선물 거래소는 이게 공적 기관이잖아요. 예. 거래소 자체가. 그래서 근데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기업입니다. 그렇죠. 영리 목적 기업이고 지금 이제 법도 없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가 물론 특검법에 따라 가지고 ISMS 인증이나 뭐 실거래 인증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원화 한정과 관련된 맞아요. 일부인 네네. 거고 아닌 거는 아무나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가상자산 거래소가 좀 통일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입법 공백입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타 피해자 구제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이 없기 때문에 입법 공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세 번째는 이제 피해자 구제 절차가 이런 법도 없고 통일성이 없기 네네.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이 가상자산 거래라는 것이 상당히 특수한 거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그 일반 절차, 일반법에 따라 가지고 피해 구제를 상당히 받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재 법률로는 이제 구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예. 그게 가장 안타까운 그런 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커가 이제 실수라는 듯이 돈이 들어있는 특정 지갑의 개인 키를 피해자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다만 해당 지갑에는 가스비라고 하는 수수료가 없어서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피해자가 이 해당 지갑에 든 돈을 꺼내려는 순간 해커는 이제 자동 봇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지갑에 있는 이 코인을 갈취했습니다. 이렇게 뭐 스캠도 될 수 있고 피싱도 될 수 있고 해킹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어떤 법규를 통해서 좀 구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뭐 스캠이나 피싱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특별법이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는 법에 예. 사이버 사기를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피해자 구제 관점에서는 전기통신금융 그 피해 방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법에 따라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구제 폭이 조금 좁아요. 법을 따져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제 일반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킹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커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송을 맞아요. 취하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제소는 할 수 없고 이걸 왜 못 막았냐 문제기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상당히 뭐랄까 쉽지가 않네요, 쉽지 진짜. 않네. 모든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뭐 가상자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새롭게 태어난 무형자산,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만큼 여러 가지 기회와 이익과 편익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크립토 업계의 법적 분쟁 관련해서 이제 카카오 얘기부터 사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법무법인 화우의 이광옥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이 가상자산 업계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빨리 뭔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마련이 돼야지 좀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이 듭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뭐랄까 업권법을 지금 정부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고란 앵커는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투자자 들어가야죠. 보호를 위한 장치. 네, 맞습니다. 어떤 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도 규정을 또 해야 되고 거기서 보호를 하는 장치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인포맥스티 저희는 계속해서 조원경 교수의 이슈피디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울산 과학기술대 조원경 교수와 함께하는 이슈피디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이슈를 한번 심도 있게 파볼 텐데요. 지난주에 노벨 경제학상 이 수상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요, 은행과 금융위기 연구에 기여한 3명한테 돌아갔잖아요. 벤 버냉키가 그 속에 포함됐다는 게 굉장히 이색적이었습니다. 벤 버냉키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이른바 헬리콥터 밴이라고 해서 양적 완화 조치를 처음 미국에 도입한 분이시죠. 연준 의장으로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난해 풀었던 무제한 양적 완화의 약간 그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후유증, 인플레이션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겪고 있는 와중에 벤 버냉키한테 노벨 경제학상을 줬다? 뭔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뭔가 비판 의식인가 싶기도 교수님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좀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금융시장 보니까 이제 주식은 좀 내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네네. 조사를 했어요. 네. 1년 내 미국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한 63%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뭐 CPI가 굉장히 네네네. 높게 나왔는데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떨어지다가 처음에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 그래서 한 이해가 5% 변동폭이 네네. 생겼거든요. 뭐 누구는 쇼커버링이다. 이해가 안 가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금요일 날은 다시 떨어졌죠. 다시 떨어졌어요. 네. 또 거기에서 보면은 또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제 발표하는 이제 앞으로 1년간의 소비자의 그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게 5.1%로 다시 올랐단 말이에요. 네. 자, 이 상황에서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벤 버냉키를 얘기하게 되는데 벤 버냉키 분이 이 양적 완화를 하셨고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서도 뭐 QA 역섭 뭐 이렇게 해서 네. 프로도 만들고 그러셨는데 벤 버냉키가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나요? 벤 버냉키는 아니죠. 아니죠. 네. 벤 예. 버냉키의 정책이 그럼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냐가 하면은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벤 버냉키는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예.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 금융위기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럼 1929년대부터 이제 1940년까지를 우리가 본다면은 왜 이렇게 금융위기가 오랫동안 진행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유대인이거든요. 예. 굉장히 융통성도 있으신 분이고 이렇게 보니까 누구는 또 이자율을 올려서 문제가 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밀턴 프리드만 같은 분은 통화량을 너무 적게 통화를 계속 늘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민간의 부실이 있었고 민간의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은행의 부실이 실물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 그래가지고서 이제 은행의 부실 과정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는 부분들. 왜냐하면 은행 못 믿으면은 사람들이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런이라는 말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조지 부시 때 여기 이제 연준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이분이 이제 프리스턴대 교수였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학문적 백그라운드가 뭐 없는 분도 아니고요. 하버드에서도 거의 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MIT에서는 이제 저기 서성이 폴 사무엘슨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디프레션 맨이라고도 이제 불리고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헬리콥터 벤이라는 네. 분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헬리콥터 벤은 이제 연준에 들어와서 이제 연준 의장 하기 전에 또 연준에서도 또 직책을 맡았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디플레이션 기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생각해 본 게 이제 그 밀턴 프리드만이 이게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K% 통화 준칙이라 해서 이제 통화를 일정 경제 발전하는 만큼에서 K%만큼만을 계속해서 통화량을 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일정량의 상수만큼만. 예. 그래서 이제 통화의 신뢰성을 굉장히 중시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밀턴 프리드먼 자체가 그러면은 이런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고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사람들이 소비도 할 수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헬리콥터 머니를 처음 얘기하신 분은 밀턴 프리드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여기서 이쪽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신 분 보는데 이 벤 버냉키 분은 밀턴 프리드만의 후예로서 그래 밀턴 프리드만이 이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도 있고 네. 막 이렇게 좀 경제가 이락 뭐9.11 테러도 있고 안 좋았어요. 그래서 1%까지 그 금리가 내려갔어요. 금리가, 네. 예,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이 그 좀 성장률도 늘리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 헬리콥터 돈 뿌리는 거를 그때 그때는 실행한 건 아니고요. 예, 생각을 했던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이분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진짜 자기 예언적 실현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그 공항을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마침내 위기가 왔어요. 2008년 글로벌 2008년 금융위기 그건 네. 아니지만 네네. 예, 예, 맞습니다. 어쨌거나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금리를 계속 내렸고 단번에 다 내리고 이제 양적 완화를 실시했죠. 예.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정책을 실현하면서 이제 그 행동하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노벨 경제학상을 벤 버냉키가 받는데 받을 만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거기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스웨덴 쪽에서 뭐 많이 고심하셨겠죠. 네. 예. 확실히 시점이 이제 금융 위기 상황에서 이제 금융학 연구하신 분들을 세 분을 이제 노벨 네. 경제학상으로 뽑은 건데 예. 벤 버냉키 얘기를 계속해 보면은 퇴임 직후에는 행동할 용기라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용기는 이제 경제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행동할 용기라는 얘기겠죠. 정말 용기 있는 의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해 보면 이제 정말 그 급박한 시기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The Courage to Act라는 책에서 이제 자신의 정책이 실패할 때 마주할 비난에 대해서 네. 걱정하기도 했지만은 자기는 결국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을 생각하며 용기를 갖고 정책을 실행했다. 뭐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뭐 이제 뭐 돈을 마구 푸는 게 양적 완화라고 꼭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뭐 스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돈을 뭐 중앙은행에서 돈이 필요한 거고 채권을 발행하면은 그 채권을 사주면서 돈을 내는 것이 이제 푸는 게 이제 네, 양적 시중에. 완화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또 그 민간의 부실한 채권들을 또 이렇게 그걸 가지고 예. 모기지 MBS든 또 뭐 다른 어떤 부실 채권들이든 사주는 거잖아요. 예. 그 전에 이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모럴 해저드 같은 거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리만 브라더스는 망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부터는 이 사람이 살렸단 말이에요. 다 돈을 넣고. 네네. 그러면 자신한테 들어올 비난 같은 것들. 이거 뭐야? 자본주의에서 대공황 때는 그대로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 은행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깨끗해졌어요. 예. 근데 이때는 막 돈을 마구마구 넣어주니까
이 좀비 기업들이라든지 건전하지 못한 기업들이 생기는 거예요. 공적 자금을 많이 투여했죠. 예, 공적 자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실상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다급한 거는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전 용기라는 측면에서 뭐 그 전에 있었던 케인주의적인 경제학도 있고 뭐 통화주의 경제학도 있지만은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뭐를 해저더니 뭐니 이런 것들만 너무 집착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단 살리고 보자 하는 그 융통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양적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3회에 걸쳐서 이제 자기가 했었을 때 그런 어떠한 신념 같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투명성을 줬어요. 그래서 투명한 페드. 그래서 이제 그 융통성과 투명성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분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때 그 벤 버냉키 의장에 대한 일종의 이제 평가가 저는 약간 이 지금의 인플레 상황 전과 후가 다르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인플레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는 벤 버냉키 의장의 그 양적 완화 정책이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었던 거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지금 연준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도 전임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가 했던 그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갖고 와서 이제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다르게 또 평가가 받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네.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버냉키 의장 시절에는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안 생겼어요. 네. 그런데 왜 지금은 양적 완화 이후에 이렇게 심각한 인플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걸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예, 저희가 이제 1920년에서 23년에 미국 독일 마르크 환율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보통 이만큼 가지고 왔는데 내일 뭐 슈퍼마켓에 가서 뭘 사 먹으려면 이만큼 가져가야 되고 하루하루 그런데 네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41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버냉키가 양적 완화하고 할 무렵쯤에도 2008년에 잠시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없어졌죠. 예, 그리고 이제 펠리스 곡순도 죽었다고 얘기했고요. 이제 그 말씀 맞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벤 버냉키는 주로 은행권에 있는 부실 채권들을 네네. 사줬기 때문에 보는 통화를 막 주입한다기보다는요 지준율을 이제 증가시키는 정책을 실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급 준비율을. 예, 왜냐하면 지금의 2020년에 했던 것은 민간 가게에다가 진짜 돈을 꽂아줬죠. 꽂아줬고 개인에게 꽂아줬죠. 줬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보는 통화가 늘어나고. 늘어나고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아, 근데 그 벤 버냉키 시절에는 사실 금융회사에다가 자금을 자금을 투입해서, 주었고 그래서 그 금융회사 자금을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또 이제 누군가가 또 빌려가야지 네네네. 보는 통화에서 통화량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기업가들도 지금 뭐 장사를 이렇게 사업을 하려니 뭐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많았고 예. 결국 뭔가 하면은 두 개 공통점은 자산 인플레이션만 발생을 많이 시켰어요. 네네네. 양극화를 많이 시켰고요. 그래서 사실 벤 버냉키에 대한 어떤 평이 갈릴 수 있지만 이제 양극화를 일으켰다는 부분들 이제 이런 어떤 양적 완화 정책들이 그런 부분들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벤 버냉키 때는 유럽의 재정 위기든지 이런 경제가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중국의 값싼 물품이 당시로는 세계 경제를 좀 구제해 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에 값싼 물건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또 인플레이션 인터넷 경제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됐고 공급망 이슈 같은 것들이 지금처럼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전쟁도 지금, 없었고. 예, 전쟁도 없었고 지금 공급망 이슈가 있고 지금 아까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꽂아주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나 일하고도 일할 돈 있는데 뭐하러 일해? 이런 생각 들고 노동시장도 네. 별로 안 가고 싶어.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좀 상황들이 좀 달라졌어요. 사실 뭐 돈을 개인에게 주다 보니까 자발적인 실업까지 막 발생했다 이런 네, 얘기들이 우리가 보면은 나오는 이제 게 지금 다시 화면에 정리 뭐가 하나 나오네요. 해보면 헬리콥터 머니가 나오는데 예.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직접 돈을 찍어내 시중에 공급한다. 음. 근데 벤 버냉키는 이거를 저렇게 할 수지는 않았어요.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 벤이었지만은 간접적으로 한 거고요. 헬리콥터 머니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밀턴 프리드만의 형식으로 사람들한테 다 뿌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번에 하지 않았던 것은 일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무 부자야. 미국에서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실업 부조 받는 경우에 이제 드린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 돈을 예.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보면은 300-400만 원을 제가 뭐 어디 기사에서 읽었는데 어떤 때에는 3,100만 명한테 거의 400만 원씩을 꽂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푸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헬리콥터 머니는 아니었고요. 뭐 이제 실업자를 위한 것이 주로 한 것이고 유럽은 고용 위주로 이제 돈을 뿌렸던 것입니다. 예. 그 상당히 사실 코로나 시기에는 자영업자한테도 이제 휴업에 따른 손실 보상도 미국 같은 경우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저도 기사를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럼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우리가 이제 코로나 19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 사태까지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교훈을 좀 많이 얻고 앞으로 극복할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뭘 좀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서 예. 진짜 기축통화국, 중기축통화국도 이렇게 위험하구나. 지금 장관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다시 그대로 또 국채 금리는 30년물이 저번에 5.0까지 장중에 찍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준하게끔 다시요? 되었고 미국의 지금 금리도 10년물이 뭐 4%가 넘었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주식 시장을 자꾸 잘 봐야 되는 게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뭐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율이 뭐 어느 정도 다 반영되어서 이제 주식 시장이 뭐 단기 랠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지뢰밭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때 뭐 이렇게 말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MMT 이론 이런 것도 나왔어요. 맞아요. 뭐 돈을 뭐 막 찍어내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한 번은 딱 그냥 막 찍어내는 건 아니지만은 양적 완화도 좀 다르지만은 MMT가 뭔지 잠깐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현대 통화 근데 이론.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요. 예.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돈 찍어도 괜찮아. 돈 찍어도 괜찮아는 맞는데요. 이제 돈 찍어도 괜찮아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이론이 더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국가라는 것은 담보력 돈 화폐를 발행하는 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뭔가 하면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는데 뭐 GDP의 60%뭐 이런 선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 이런 거죠. 그럼 필요 없다. 그럼 돈 필요하면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보면은 돈 필요하면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보니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아닌 걸로 나왔죠. 인플레가 아닌 걸로 인플레 나왔고 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게 재정 적자, 이제 재정 건전성을 만능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또 안 좋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재정 건전성이 좋아야지 신용 등급이 높아지고 신용 등급이 높아져야지 저희가 또 금리 조달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예.
그럼으로 인해서 선순환의 고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정이 건전한데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럼 돈을 썩어보자. 이제 한때는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돈을 썩어보자. 왜냐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스태그넌트한 어떠한 경제가 장기적으로 뭐 secular stagnation 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장기적 침체라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뭔가 하면 돈 뿌릴 수밖에 없다. 헬리콥터 머리도 나오는 거고 MMT도 나오는 네네. 거고 다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가 어느 날 또 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있으면 양적 완화 또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가지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네. 근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그 결과가 과연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저희가 중앙은행의 대차지수표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단 말입니까? 네. 한 뭐 10배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 원 상태대로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금리도 올려야 되고 그것도 줄여야 줄여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세계가 평화롭게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미 평화롭지 않은 것 그래서 같긴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혼자 금리를 열심히 올리다 보니까 네. 너무 빠른 속도로 강달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버냉키 전 의장 같은 경우에도 강달러가 신흥국 위기 촉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쓴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전에는 이제 연준이 인플레 대응에 실패했다라고 이게 저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본인은 유태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전에 재직할 동안에 양적 완화 문제가 있었을 때 나의 양적 완화 정책은 물론 자기는 양적 완화라는 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신흥국을 돕지 않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뜻과 다르게 돈이라는 게 돈 냄새가 이제 수익이 잘 날 곳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막 돈을 풀었더니 그 돈이 그 신흥국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네. 신흥국에 갔다가 신흥국에서 돈 좀 막 또 해먹고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제발 돈 들어오지 말게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토빈세 같은 예. 것도 매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 같은 데서는 들어오지 말게. 우리나라는 거시건정성 3종 세트라는 것도 만들었잖아요. 돈 들어오지 마. 왜냐면 들어왔다가 해먹고 나가는 것들 자체가 싫다는 거죠. 더 위험하고. 더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여기서 양적 완화를 가지고 이제 뭐 줄인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그 또 신흥국에서 또 텐드레민 발작 정세가 발생하잖아요. 그냥 이런 상황들을 자꾸 보면은 뭐 미국이 자꾸 이렇게 하고 저기 신흥국은 그런 어떤 숙명이고 이런 너무 안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저거예요. 저거 한번 화면을 하나씩 보면서 아메리카 지금 퍼스트? 누군가 그럴 거예요. 옐렌 이제 재무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그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이게 말을 하는데 예. 사실 자기네들이 계속 올려가지고 시장에서 그렇게 결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아메리카의 first에서 아메리카 first continues 아메리카 우선주의 기조는 계속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카에서 B 나와주세요 B A죠. 예 M이죠. 네. 아메리카 M. 죄송합니다 네. M이죠. M multilateralism has lost its way. 그러니까 selected multilateralism.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뭐 WTO니 뭐 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IMF가 미국의 그 아티클 4 하면서 아직 합화 안 해요. 미국 니네 정책 이렇게 하니 이렇게 조사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못 봤죠. 손대지 그러니까 않죠. 예, 네. 그리고 쉽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들은 파리 협약도 어떨 때는 탈퇴하고 맞아. 다시 들어왔다가 또 지금 반도체법 무슨 법 이렇게 우리 쪽으로 맞아요. 다 들어와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양자주의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적 다자주의 이제 우리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되는데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얘기죠. 유리한 것만 하겠다. 예, 아메리카에서 이제 다음은 그러면 E죠. 이죠. 예.
예, Employment for America. 야, for 결국은 America. 뭔가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전에 트럼프 그 오바마 때는 애플 보고 좀 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안 왔지만은 지금은 이제 트럼프 때부터 리쇼링 뭐 니어쇼링 뭐 엄청 그런 걸 하면서 또 자국에 투자했을 때만 이제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아닐 때는 또 안 주겠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미국의 어떤 고용 상황을 튼튼하게 하겠다 맞아요. 이거거든요. 그 자국 고용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있다. 이제는 순서가 R이군요. 예, 이것도 뭐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예. 결국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US 시리즌을 역시 위해서 온리. 그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보조 이런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높은 달러 속에서 예. 제조업이라는 게 미국은 금융이라든지 첨단 산업이 발달했잖아요. 네. 제조업은 다른 데서 발달했고 그것 오는데 제조업을 그쪽에서 그렇게 높은 임금과 그런 물론 4차 산업이 발달해서 로봇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런 높은 환율 구조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투자할 수 있을까? 되게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다음도 보겠습니다. 빠르게 봅니다. I 가겠습니다. 예. I 맞아요. interest hikes for only US. 이게 제일 많잖아요. 맞아요. 미국 안에서도 그렇고 미국 밖에서도 그렇고 제발 이게 누구를 위한 건가? 이제 경기를 망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초과상관 나태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11월은 0.75가 확실할 것 같고 12월은 또 0.5?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또 0.75도 얘기도 또 나오고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내년에 5까지 또 심한 경우에는 5.5를 넘는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좀 네. 걱정됩니다. 다음 C로 가보겠습니다. 자, 컨테인이라는 게 뭐 포함하다는 뜻도 있지만 억제하다는 뜻도 네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차이나를 억제하는 거죠. 그 중국 경제가 핵심이다. 중국을 경제하는 거. 예, 무역, 뭐 패권 전쟁, 지금 뭐 기술 패권 전쟁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도체 문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좀 중국 경제. 네, 아메리카의 마지막 A 보겠습니다. Allies are no exception. 다 정말 이제 뭔가 하면 오방들도 예외 없이. 미국이 우리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준 건 예. 옛날에 이제 원조 자금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우리가 그리고 미국이 우리의 가장 친한 우방국인 거고 예. 그런 부분들 다 우리가 인정하죠. 근데 이제 지금에서는 미국 자국이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경제면에서 뭐 이번에 1년 유예해 줄게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거의가 이제 우방국도 안 돼. 이런 Only 스트리트한 그 원칙을 예. 이렇게 도입하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힘든 한 주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오늘 유니스트 조원경 교수와 함께 벤 버냉키부터 미국 경제 평가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의견 많이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